도시와 농어촌 어느 곳에서든 지역민과 함께하는 새마을금고.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금융 지원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금융 전환이 빨라지면서 금융 소외계층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민 모두를 포용하는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금융 혁신을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한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에는 신뢰가 그 기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상부상조 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남이 날 도와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땐 내가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용을 갖춘 자세, 선진국에선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상부상조의 정신을 담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는 6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박차훈 회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연임에 성공하시고 지난달부터 2기 업무 시작하셨는데 아무래도 연임을 성공을 하게 되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새마을금고를 위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새마을금고 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마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가 대한민국 금융의 탄탄한 뿌리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독도 빼고 없는 데가 없다. 새마을금고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새마을금고와 독도 빼고는 없는 데가 사실 없다는 말은 제가 늘 그렇게 좋아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우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3,200개 네. 점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예. 또 농촌 지역에서만 약 500여 개 이상의 새마을금고 점포가 사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야말로 우리 금융 사각지대, 네. 특히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자산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약 250조 원을 달성했고요. 네. 네. 거래 회원 수는 약 2,150만 명. 아이고, 많네요.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금고의 고객층은 네. 좀 다양합니다. 지역의 또 특히 소상공인들과 네. 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고요. 네네. 최근 디지털 금융이 자리 잡으면서 청년층 유입에도 아주 증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새마을금고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또 일반 시중은행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새마을금고는 1963년 이 경남 산청에서 해동된 이후에 예. 약 60년을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네. 또한 그 은행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일반 은행들이 자본 중심이고 네. 또 새마을금고는 이 사람 중심인 협동조합이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 지역 주민이 직접 출자하고 또 주인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새마을금고다. 아하.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이익이 나면은 네. 회원들에게 배당과 또 사회공헌 활동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에 환원된 금액이 약 2,100억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0억 원이요. 네. 예. 자, 뭐 이익만 한 2천 돌려준 돈만 한 2,100억 원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금고 자산이 무려 250조나 된다고 해요. 네네. 국가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회장님 취임 전하고 비교했었을 때 70% 가깝게 자산이 성장하셨다는데 네. 글쎄요. 비결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늘 우리 일선 금고 임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거 알고 있고
특히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임 직후에 일선 새마을 금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네. 금고와의 소통을 또 해왔고 또 대표적인 것이 네. 중앙에 우리 이사장님들을 아주 과거에 못지않게 방문을 문턱을 좀 낮췄지요. 예. 그래서 지역 금고 이사장님들이 직접 중앙에 본부로 이렇게 초청해서 각종 의견들을 청취하는 자리를 활발하게 좀 가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새마을금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중앙의 경영에 바로 이렇게 반영하고 예. 또 그리하여 각종 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또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중앙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바탕으로 네. 각 새마을 금고의 자율적 책임 경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셨군요. 네. 3월부터 2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지난 4년, 그러니까 1기 재임 시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자산 성장과 함께 디지털 새마을 금고를 완성한 것을 주요 성과로 만들 수 있고요. 네. 예. 또 2019년 1월 디지털 금융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에 네. IT 센터 구축, 또 모바일 뱅킹 고도화, 종이 없는 이 창구 구축 등 네. 굵직한 성과를 좀 있었다. 고객들로부터 사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경남 산청군의 태동지죠. 네. 새마을 금고 역사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새마을 금고의 정체성과 비전을 또 상징하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요즘 그 ESG 경영에 네.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뭐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새마을 금고 하면은 이 ESG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새마을 하면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 또 그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임도 그 내부에서 할 것 같고 특히 이게 뭐 누가 대주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 단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이쪽 그 지배 구조 면에서도 뭐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ESG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 뭐좀 화두가 되고 있죠. 예, 그렇죠. 세계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네. 특히 우리 이 새마을 금고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또 투명 경영, 네. 핵심 요소를 하는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네. MG가 만드는 나은 세상이라는 그런 미션을 필두로 ESG 경영 원칙을 네. 수립해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중앙회 내에 우리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네. ESG 전략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간 추진해 오던 여러 가지 ESG 등을 활동을 더욱 과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ESG 투자 확대를 위해서 관련 부서를 ESG 인프라 금융실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금융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소에 청년 취업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중앙회장 취임하시고 나서 청년 취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2018년부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예. MG 희망 소설, 소셜 성장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죠. 예. 뭐 사회적 기업을 실현하는 76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금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서 청년 고용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팀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초기 사업 모델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 지원금과 네.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새 이 대학생들 네. 취업이 상당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매년 우리 1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캠프를 이렇게 개최해서 예.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세대는 물론 또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디지털화라든가 아니면 신세대 뭐 내지는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빠르게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시는 그런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코로나 사회 전반에 비대면화가 급진전되며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1,300여 개의 점포를 폐쇄했습니다. 우리 새마을금고도 은행처럼 그렇게 수익 논리만을 앞세운다면 많은 점포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과 금융 소외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네. 당장 점포를 폐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한 포용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융 소외 계층에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전략을 지속적으로 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이 시니어 고객 쉽고 간편한 네네.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또 금융 환경을 그렇죠.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네. 것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도서 상간 지역에 거주하거나 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서 새마을금고가 모바일 이 뱅킹의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도 전면 도입해서 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가 쌓아온 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외 진출 상황은 어떤가요? 과거에 우리 한국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렇죠. 이 토종금융 포옹 모델을 이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서 네. 2016년부터 이 미얀마를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설립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미얀마, 우간다, 라오스 또 3개국의 총 53개 새마을금고가 설립됐고 예. 1만 2천여 명의 회원이 이제 회원이 약 한 10억 원의 저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새마을금고 모델이 개발 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또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같은 기여들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국무조정실에서 한국 ODA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대통령 표창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 이 해외 나라에 우리 새마을금고가 최고라며 좋아하는 모습 볼 때 K금융의 열기를 또 실감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 보시려면 해외 자주 나가셔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셔서. 올해는 아무튼 행정안전부와 네. 지원으로 해서 네. 피지에도 네. 우리 새마을금고를 또 설립할 예정이며 예. 특히 한국 국제협력당과 함께 이 캄보디아 넘어서 네. 네. 중남미 국가로까지도 사업 범위를 한번 넓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 이제 2기 임기 막 시작하셨는데요. 네. 자, 내가 1기 때는 뭐 좀 안정화하고 이런저런 그 외형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셨다면 어떻습니까? 2기 임기를 맞아서는 이런 것들은 한번 진짜 내가 힘껏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도 벌써 이제 1분기가 거의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이 새마을금고를 위해서 상생 경영과 또 혁신 금융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 경영이란 새마을금고 위상에 걸맞는 네. 사회적 책임과 또한 상생의 가치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금융 소외 계층의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또 확대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새마을금고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혁신금융은 디지털 경영력을 강화하여
젊은 새마을금고를 또 만들겠다라는 네.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또 집중화하고 또 빅데이터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 등을 확대해서 또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MG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동방 성장하기 위한 무궁무진하게 노력할 것이며 예. 고객들께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궁무진에 발전하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독도 빼고는 없는 데가 없다. 사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요. 그 마을이 있는 곳에는 새마을금고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쭉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라지는 고령화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방법,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가 같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을 2개 보유하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 3년 이내에 주택 1개를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연금제도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주택가격이 9억 원 한도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되어 월 지급금을 더 높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가입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약 0.7% 인상된 연금이 적용되는데요. 올해 변경된 월 지급액을 잘 확인하셔서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되었는데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연금 수급자가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금액 월 185만 원에 대한 연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는 주택연금 전용 통장입니다. 기존에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해서 주택연금 전용 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해당 은행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혁신적이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발전을 이뤄온 한국원자력학회. 최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원자력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 폐기물 처리와 원전 안전 등에 대한 우려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을 확보하면서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난 5년간 원전업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체기 또는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강국 공약에 관련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관련해서 한국원자력학회 정동욱 학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 말 그대로 원자력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학회는요 1969년에 창립됐고요. 예. 올해 이제 53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회죠. 그다음에 그러네요. 또 약
5,500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네. 원자력에 대한 기술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학문을 발전시킬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라는 저널을 갖다가 발행을 합니다. 예. 매달 발행하는데요. 그것이 전 세계에 34종류의 원자력 관계된 학술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5위를 해당하고 있고요. 종합 학술지로서는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 탈원전 정책 입장을 취했다가 최근에는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예 탈원전 백지화, 원전 건설 이 공약으로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만회가 교차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해온 연구에 대해서 예. 또 기술에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흡사 굉장히 사회에 위험을 주는 예. 적폐 기술이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네. 그래서 정말 서슬 풀었던 그 정권 초기에도 우리가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5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와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걸 또 받아주셔가지고 네네. 새롭게 때 원자력을 갖다가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은 국내 원전 산업이 좀 주춤했습니다. 세계 원전 기술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죠? 주춤했죠. 뭐 주춤한 건 첫째는 뭐 우리나라 원전 산업계의 제작자들 보게 되면 한 30% 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아하. 이것이 지속됐으면 예. 급전직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다시 또 시작한다니까 그럼 다행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요.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거나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7개 국가밖에 없어요. 사실 7개. 우리나라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이른바 제3세대 원전이라는 걸 두고서. 예. 근데 그걸 갖고서 성공적으로 지금 건설까지 도달한 건 사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우리나라 신고리 3, 4호기, 그다음에 유해 수출한 원전들. 지금 프랑스, 미국도 우리보다 선발주자였지만 이제 뭐 올해 중고에 들어가서 발전을 하겠다 이러고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금 학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옛날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좀 빨리 그동안 간다고 갔었는데 한 5년 동안 낮잠 자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승선에 거북이가 통과를 한 상태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쫓아가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고 봅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이제 대형 원전 가지고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지금 현재 2020년대 벌어지는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뭐 아직도 우리 경쟁력 있고 신고리 오리코기도 그나마 건설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030년대 시장은 중소형 원전, SMR이라는 것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요. 그 기술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국가들은 이것이 앞으로 미래 시장은 원자력에서는 이게 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투자를 하고 앞서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우리가 기술 개발하자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다시 또 집중을 하려면 이게 순서가 조금 뭔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것부터 좀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어떤 순서로 풀어가면 될까요? 첫 번째 저희 학회에서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신한울 3, 4호기 빨리 건설 재개해달라. 네. 근데 뭐 당선인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계속운전입니다. 지금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당장에 내년 4월에 운영허가가 만료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중지를 해야 되는데 다양스럽게 어저께인가요? 바로 이제 뭐 한선에서 계속 운전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냈으니까 그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비전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올해 세워져야 됩니다. 예. 그거 올해 빨리 세워달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분은 2050년까지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 있다 보지만 이것이 사실은 정부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예. 국민 수용소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짚어 나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 가지를 갖다가 먼저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게 2030년까지 원전 10기 해외 수출입니다. 우리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좀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또 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원전 수출 시장은요. 지난 10년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러시아가 독식을 했어요. 독식해가지고 이미 러시아가 공급해서 건설하고 있는 것만 해도 10기고요. 네. 계약을 한 걸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요. 러시아가 휩쓸었는데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러시아가 좀 이게 소비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이 아마도 우리한테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유럽의 텍소노미 개정이에요. 텍소노미 개정이 뭐냐면은 이게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서 탄소 중립할 때 기여하는데 써먹어도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족 국가들은 네.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러시아로부터도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을 많이 하려는데 돈이 없어요. 네. 근데 텍소노미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소유국가거든요. 자금을 빌리기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만큼 국민 수용 속에 효자가 없습니다. 네네. 아무리 뭐라 해도 수출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술 좋다라고 인정해주고 우리 경제에 기여했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수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그 잔상이 잊혀지고 있질 않아요.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영상을 한번 봤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하다. 어떻습니까? 이 안전 문제 입장에 있어서는 뭐 100% 장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학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원전을 발목 잡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안전 문제고요. 네. 하나가 이제 사용 해결료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예. 이번에 EU에서 그 이른바 텍소노미를 갖다 개정하면서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지고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네.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그걸 갖다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그 유럽연합이 그 고민에서 넣었다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말이죠. 사용 해결료 문제를 봅시다. 이 사용 해결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분들이 첫째가 위험하다는 걸 내세워요. 네. 근데 우리 사용 해결료 처분은 땅속 깊이 묻는 거거든요. 네. 땅속 깊이 묻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사용 후 해결료가 위험을 주려면은 그것이 땅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지고 해결료가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최소한 수만 년 걸립니다. 네. 아무리 악조건에도 수천 년 걸려요. 지금 기후변화는요. 2100년까지 1.5도를 낮춰보자. 몇십 년 안 남은 그런 위기거든요. 네. 그럼 어느 위기에 우리가 먼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시간의 타임 스케일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래도 만약에 다른 걸로 하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서 내가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피하고자 해서 거기다가 돈을 쓴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의료 복지, 우리가 필요한 교육 인프라 이런 거 못 써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피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균형적인 시각이 있어야지만이 에너지는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내가 과연 그걸 못하면 그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대안이 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에너지는 모든 걸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에너지의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네요. 학회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탈원전이다,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사실은 원자력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국민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근데 무조건 위험하다고 이렇게 광고 홍보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회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뉴스레터 보내고 그다음에 교육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협조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교사분들 초청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교로서는 사실은 그게 주 목적은 아닌데 그런데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떻습니까? 이 탄소 중립은 반드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학 회장님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쪽의 논리 뭐 내지는 설득 과정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은요. 이게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잘 못 느끼지만은 대단히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중요한 과제. 그러니까 전 세계 190개 국가에 있는 뭐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고 190개 국가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차원이 달라요. 탄소 중립을 하자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늘어야 될 것이라고 네. 해요. 아시다시피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게 그 위험성과 그다음에 뭐 사용 문제 갖고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시각만 갖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보시라. 원자력 발전소의 단점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을 갖다가 우리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피하다가 더 무서운 위험을 갖다가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기술로서 어떻게든 방어를 하고 우리가 더 안정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개수가 많이 좀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어백 달고 무슨 뭐 차선 뭐 이탈 방지 장치 달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 해가지고 진보해 나가고 그러면서 인류는 더 발전하거든요. 거기에 원자력 기술은 기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피하면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5년간 이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 중립 실현에도 원자력이 빠져 있었는데요.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외에서는. 그 EU 텍소노미가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요. EU 사람들이 좋은 고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자력이 이뻐서 이걸 텍소노미에 넣은 게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이쁘진 않더라도 일은 잘하거든요. 일 잘하니까 이건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네. 가스 발전은 이에 비하면 훨씬 더 혹독한 조건을 붙였어요. 당초에는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을 파트너로 해가지고 어떻게 네. 해보겠다. 재생에너지는 치명적으로 가능성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해보겠다 했는데 가스 갖고는 안 되거든요. 탄소 중립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파트너 가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일찌감치 이 원자력을 해가지고 탄소 중립 하겠다 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보조금도 줍니다. 워낙에 미국은요 에너지값이 싸요. 원자력 발전 비싸니까 원자력 발전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위해서 거기다 보조금도 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원자력학회 학회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좀 국민들께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요 첫째는 지난 5년간 저희가 굉장히 이런 말씀인데 저희는 소수였어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론에서 받아주시고 그걸 또 국민들이 이해해 주신 거에 대해 가지고 이 기회를 들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저희가 네. 더 하겠고 이제부터는 원전이 정말로 안심되는 에너지로서 국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원전 안심을 더 감시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되면 문제를 지적하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안전에는요 끝이 없어요. 완벽한 안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원자력 학회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전. 이 원전 강국 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원전 기술 또 안전도 최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새 정부가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원자력학회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